안녕하세요. 오늘의 데일리 뉴스레터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중국의 첨단 기술 제조업 기반이 완전히 붕괴됐다. 중국에는 부패가 만연해 있습니다. 한국의 놀라운 역량. 한번 진실을 알아봅시다. 중국은 대한민국에 대한 대규모 경제 보복 조치를 시행하기로 결정했다. 대한민국은 이미 중요한 무역 파트너였다. 그러나 이러한 결정들의 결과로 중국은 경제적으로 참혹한 재앙을 겪게 되었다. 중국의 경제적 위기는 여러 산업에 전파되고 있다. 기업들은 대량의 파산 위기에 직면하고 있으며 고용과 노동 시장에 큰 타격을 입었다. 경제는 성장 속도가 급격히 둔화되어 정부와 시민 사회에 큰 압력을 가하고 있다. 현재 미국은 물론이고 이웃인 한국과도 연일 갖은 갈등을 지속하고 있는 중국 정부가 최근 중국 매체와 미국 매체들이 잇따라 내놓고 있는 한국 관련 특집 뉴스에 당혹감을 감추지 못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바로 중국 정부가 한국 기업들을 상대로 갖은 경제보복을 감행할수록 오히려 중국 경제에 되돌이킬 수 없는 엄청난 파국을 몰고 오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와 관련해 지난 3월 26일 중국의 IT 가전 매체인 나오야오바는 최근 일본 매체들이 보도한 바에 따르면 일본 정부의 수출 규제에도 불구하고 오히려 한국의 반도체 장비 기업들은 사상 최대의 경제적 이익을 달성해온 것으로 나타났다며 현재 한국과 날선 대립을 이어오고 있는 중국 정부가 이러한 상황을 반면교사로 삼아 한국과의 관계에 신중한 태도를 보여야 한다고 촉구했습니다. 먼저 이 매체는 일본 정부가 한국을 상대로 2019년부터 벌여온 반도체 소재 및 장비 수출 규제가 한국 기업들에게 날개를 달아준 결과로 나타나고 있다고 보도했습니다. 바로 지난 2019년 7월 당시에 한국 대법원이 일제 시기에 벌어진 한국인 강제 징용에 대해 일본의 배상을 판결하자 이에 반발한 일본 정부가 고순도, 불화수소와 포토레지스트를 비롯해 플루오린 폴리이미드에 이르기까지 반도체 제조에 들어가는 핵심 소재를 한국에 수출하지 못하도록 사상 초유의 규제 조치를 내린 것뿐만 아니라 그로부터 한 달 뒤인 8월에는 무역 절차들 간소화한 화이트리스트에서 한국을 제외하는 조치까지 꺼내들었지만 도리어 일본 정부의 이 같은 무모한 패착은 한국의 반도체 소재 장비 산업을 비약적으로 성장시켜주는 결과만 낳았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이 매체는 최근 일본의 경제 매체인 니케이 아시아가 보도한 것만 놓고 보더라도 이러한 상황을 여실히 확인할 수 있다고 전했습니다. 이는 삼성전자를 비롯한 한국의 반도체 기업들이 일본 정부의 수출 규제에 맞서 국내 반도체 소재 기업을 통해 핵심 소재 조달에 나섰고 이에 따라 한국의 반도체 소재 기업들이 지난 4년간 2배 이상의 이익을 달성했다는 것입니다. 뒤이어 중국 매체는 일본 정부의 수출 규제에 따른 한국 반도체 소재 기업들의 반사이에은 주가에도 큰 영향을 미쳤다고 보도했습니다. 2019년 8월 이후 약 3년 7개월 동안 이들 종목의 지수가 2.3배 상승해 코스피 평균을 웃돌았다고 이 신문은 전했다. 이 기간 동안 이 업종의 안정적이고 비교 가능한 16개 회사의 총매출액은 2018년부터 2022년까지 197조 4,500억 원에 달하고 영업이익은 1조 6,700억 원으로 2.5배 늘었다. 안기현 한국반도체산업협회 전무에 따르면 일본 정부의 수출 규제는 한국 기업에게 실질적인 피해를 주지 않았을 뿐더러 한국 수출에 대한 엄격한 심사로 인해 일본 기업들은 더 많은 절차를 거칠 수밖에 없는 어려움에 직면했다고 말했다. 따라서 중국의 IT 가전 매체인 나오야오바는 일본 정부의 전방위적인 수출 규제에도 아랑곳하지 않고 자국의 반도체 산업을 세계 최고로 일구어낸 한국 기업들의 뛰어난 위기 대처 능력을 중국 정부 또한 절대 만만히 봐서는 안 된다고 지적했습니다. 이는 현재 중국 정부가 격렬하게 치닫고 있는 미중 갈등 속에서 이국의 동맹이자 중국의 이웃인 한국을 상대로 경제와 기술 분야를 비롯한 다양한 분야에서 연일 갖은 갈등을 촉발하고 있는데 결국 중국 정부의 이러한 행태는 오히려 시간이 지날수록 중국의 경제 시스템을 한없이 쇠락시킬 뿐만 아니라 한국 기업의 경쟁력만 더욱더 키워주는 결과로 이어질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실제로 이러한 지적이 전혀 틀리지 않았다는 것을 입증하듯이 최근 미국의 화교 매체가 이를 집중 조명하는 특집 뉴스를 보도하면서 중국 정부를 아연실색케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와 관련해 지난 3월 26일 미국의 화교 매체인 에포크 타임스는 중국이 그동안 세계공장이라는 타이틀을 통해 경제성장 전략을 취해왔지만 현재 한국 기업을 비롯해 최첨단 기술을 보유한 외국 기업들이 중국 철수를 단행하면서 경제적으로 큰 위기에 봉착하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먼저 이 매체는 거두절미하고 미국과 중국의 지정학적 관계가 나날이 악화되면서 중국의 제조 원가가 크게 상승하고 있고 여기에 더해 중국의 기술 탈취가 나날이 기승을 부리면서 결국 중국에 대한 외국 기업들의 기술 투자가 급격하게 줄어들고 있다고 보도했습니다. 실제로 이 매체는 일본의 세계 최대 반도체 부품 기업인 교세라 카이아서러 역시도 최근 중국에 대한 투자를 중단하고 20년 만에 일본에 새로운 공장을 짓기로 했다고 보도했습니다. 지난달 히데오 타니모토 대표는 파이낸셜 타임스와 가진 인터뷰를 통해 중국에서 제품을 생산하고 해외로 수출을 하는 비즈니스 모델은 더 이상 실행이 가능하지 않다고 말했다. 그는 중국 노동자들의 임금이 크게 올랐을 뿐만 아니라 미국과 중국 사이에서 벌어지고 있는 모든 일 때문에 중국에서 특정 지역으로의 수출이 어려워진 것은 분명하다고 말했다. 또한 화교 매체인 에포크 타임스는 일본의 반도체 기업들이 중국 시장 철수를 전격적으로 단행하고 나선 것은 그만큼 중국 정부가 외국 기업들을 상대로 기술 탈취를 서슴없이 벌였기 때문이라고 비판했습니다. 이는 중국 정부가 중국에 진출한 외국 기업을 통해 첨단 기술을 무단으로 탈취해왔고 이를 자국의 첨단 산업을 육성시키는 데 활용해왔다는 것입니다. 특히 이 매체는 중국 정부의 이러한 행태를 더 이상 보다 못한 국제사회가 서서히 중국을 상대로 전방위적인 규제에 나서고 있다고 보도했습니다. 미국은 지난해 10월 중국 공산당이 첨단 기술을 활용해 군사 능력과 감시 능력을 구축하는 것을 막기 위해 역사상 가장 엄격한 수출 통제 조치를 발표했다. 지난달에는 일본과 네덜란드도 미국과 함께 중국에 대한 칩 제조, 장비 수출 규제에 동참하기로 합의했다. 따라서 이 매체는 미국 정부와 서방 진영의 이 같은 규제 조치는 중국의 제조 산업을 송두리째 무너뜨릴 만큼 가공할 위력을 발휘할 것으로 예상된다고 보도했습니다. 이는 중국 기업들이 반도체 기술을 제대로 확보하지 못한다면 이를 바탕으로 한중국의 모든 하드웨어 제품 역시도 조만간 생산을 중단할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특히 이 매체는 일본의 반도체 장비 기업들뿐만 아니라 이국의 컴퓨터 기업들 역시도 미국 정부의 제재 조치에 따라 중국산 부품 사용을 중단하는 것은 물론이고 중국 시장에서 잇따라 철수하는 모습까지 보이고 있다고 보도했습니다. 실제로 세계 3위의 컴퓨터 제조기업인 딜리트만 하더라도 내년부터 중국산 마이크로칩 사용을 전면적으로 중단하기로 한 데 이어 미국 굴지의 컴퓨터 기업인 휴렛패커드, HP 또한 중국 파트너인 칭화윤이와 함께 지난 20년 동안 중국에서 운영해왔던 IT 합작 기업을 매각키로 했다는 것입니다. 또한 이 매체는 외국 기업들이 중국 시장을 철수하는 결정적인 원인은 비단 기술 탈취뿐만 아니라 중국 노동자들의 급격한 임금 상승으로 인해 중국의 효용 가치가 급격히 사라지고 있는 것도 큰 몫을 차지하고 있기 때문이라고 보도했습니다. 그도 그럴 것이 이 매체는 지난 2010년 이후 중국의 인건비가 무려 40%나 상승하면서 외국 기업들이 상대적으로 임금이 저렴한 베트남과 태국 등으로 생산기지를 이전하고 있다고 보도했습니다. 특히 이 매체는 이미 삼성과 소니를 비롯해 아디다스와 같은 글로벌 기업들이 공급망 만정을 위해 중국 대신 베트남과 인도네시아로 속속 생산 거점을 옮기고 있다고 보도했습니다. 뒤이어 이 매체는 앞서 언급했던 것처럼 미국과 중국의 갈등 또한 외국 기업들의 중국 시장 철수를 더욱더 부채질하고 있다고 보도했습니다. 대만의 시장 분석 기관인 이사야 리서치에서 애널리스트를 역임하고 있는 에디아는 니케이와의 인터뷰에서 미국과 중국 간의 지정학적 긴장이 고조되면서
전자제품 제조기업들로 하여금 중국 밖에 인미 있는 대체 생산기지를 건설하려는 계획을 더욱 선명하게 만들고 있다고 말했다. 더군다나 이 매체는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에 이어 이제는 중국의 대만 침공까지 우려되는 상황에서 외국 기업들이 중국의 생산 기반을 계속 두는 것은 그야말로 짚을 지고 불구덩이에 뛰어드는 것과 다름없다고 지적했습니다. 또한 이 매체는 보건위기 당시에 중국 정부가 방역을 강화한다는 명분으로 주요 대도시를 무자비하게 봉쇄해 생산시설의 가동을 일방적으로 멈춘 사실을 비춰보더라도 외국 기업들이 중국에 남아있을 명분은 전혀 없다고 몰아세웠습니다. 뿐만 아니라 화교 매체인 에포크타임스는 외국 기업들이 아무런 거리낌 없이 중국 시장에서 과감히 철수할 수 있었던 것은 한국 기업들의 사례가 좋은 본보기가 됐기 때문이라고 보도했습니다. 이는 2016년 당시에 중국 정부가 한국의 사드 배치를 빌미 삼아 한국 기업들에 대한 불매운동을 벌이고 나섰지만 경제적으로 가장 큰 피해를 입은 것은 다름 아닌 중국이었다는 것입니다. 한국이 미국으로부터 사드를 배치한 후 한국 기업들은 중국 공산당이 부추기는 민족주의 물결에 직면하기 시작했고 중국 소비자들은 한국 상품과 서비스에 대한 불매운동을 벌여왔었다. 한국 최대 기업인 삼성전자는 이후 중국에서 스마트폰 생산을 모두 중단하고 이를 베트남으로 이전했다. 현대자동차는 중국 매출의 4분의 3을 잃고 주력 공장을 매각했다. 이제 애플조차도 중국에서 철수해 일부 아이폰 제조시설을 인도에 옮겼고 맥북 제조시설은 베트남으로 이전하는 것을 고려하고 있다. 미국 매체 브론즈 위클리는 이로 인해 중국의 세계 공장 시대가 저물고 있다고 전했다. 이를 달리 해석하면 중국 정부가 한국 기업을 상대로 무모한 무역 보복에 나섰다가 오히려 한국 기업들이 생산 거점을 다른 곳으로 이전하는 사상 초유의 대응을 펼치고 나섬에 따라 이를 지켜본 수많은 외국 기업들 또한 중국 정부의 기술 탈취와 막무가내식 통제 조치에 맞서 중국 시장 철수를 전격적으로 단행하고 있고 이로 인해 중국의 첨단 제조 기반 자체가 송두리째 무너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결국 한국 기업들의 능동적인 위기 대처 방식에 감탄한 국제사회의 이 같은 반응은 나날이 변화하는 세계 질서에 아랑곳하지 않고 갖은 만영화 오만을 부릴수록 그 어떤 강대국도 하루아침에 모래성처럼 무너진다는 사실을 여실히 입증해주고 있습니다. 최근 중국에서 시진핑이 기업계 인사들을 줄줄이 체포하고 있다는 소식이 들려왔습니다. 이번에 시진핑의 눈밖에 난 사람들은 대부분 중국 반도체 기업의 핵심 인사였는데요. 국가가 주도해서 중국 내 반도체 사업을 조직적으로 지원하던 반도체 굴기를 내세운 지 10년이 조금 넘은 시점에서 시진핑의 칼춤이라는 뜻밖의 소식이 들려오자 업계는 충격에 빠졌습니다. 미국이 바이든의 IRA법을 통해 반도체 업계도 쥐고 흔드는 가운데 중국까지 어마어마한 자본을 투입한 자국 반도체 산업의 체질 개선에 대대적으로 나선 상황이라 틈바구니에 끼어있는 또 다른 반도체 거물, 삼성의 전 세계의 이목이 집중되고 있습니다. 어떤 상황인 것인지 한번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중국의 시진핑이 내세운 반도체 굴기는 2010년대 10%에 불과했던 반도체 자급률을 2025년 70%까지 끌어올리겠다는 계획입니다. 시진핑이 원한 그림은 모든 힘을 집중해 큰 일을 이뤄내는 중국 공산당식 거국 체제의 재림이었습니다. 중국은 1960년대 말 이를 통해 소위 양탄일성으로 묶어 부르는 원자폭탄, 수소폭탄, 인공위성을 개발해내는 저력을 뽐낸 적이 있었고 시진핑은 중국이 반도체 분야에서 다시 한번 이런 기적을 만들어 낼 것을 기대하고 있었죠. 이를 위해 중국은 수년에 걸쳐 천문학적인 규모의 국가 투자금을 자국 반도체 업계에 쏟아부었는데요. 그 결과는 초라하기 짝이 없었습니다. 시장조사에 따르면 2021년 기준 중국의 반도체 자급률은 16.7%에 불과해 자신있게 내세웠던 반도체 굴기는 밑빠진 독에 물붓기였다는 사실이 만천하에 드러났습니다. 한편 쏟아부은 투자금이 무색하게도 중국의 반도체 기업들은 올해 들어 줄도산을 하고 있는 모순적인 상황이 지속되고 있습니다.
올해 8월 말까지 등록이 말소된 중국 반도체 기업은 무려 3,470곳이나 되죠. 수십조 원 규모의 금액을 집어삼키고도 성과는 거의 없고 오히려 후퇴하고 있는 이런 상황에 공산당과 시진핑은 인내심이 바닥난 모양인데요. 마침내 칼을 빼들고 중국 내 반도체 업계를 겨냥한 대규모 조사 혹은 숙청에 돌입했습니다. 업계에 일대 피바람이 부는 가운데 부패와 비리에 연루되어 수많은 관계자들이 수갑을 찼습니다. 2018년 시진핑이 YMTC 공장 시찰 당시 최측근에서 수행했던 자오웨이거 전 YMTC 회장이 대표적인 예시입니다. 자오웨이기는 칭화유니그룹, YMTC 등 반도체 굴기의 대명사와도 같은 기업들의 회장을 역임했던 인물인데요. 지난 8월 베이징 자택에서 체포된 그는 현재까지도 중국 정부의 조사를 받고 있으며 그가 받은 혐의는 일감 몰아주기입니다. 개인 소유 회사의 칭화윤이 계열사의 일감을 몰아줘서 국가 투자금을 착복했다는 것입니다. 자오웨이기는 한때 업계에서 반도체 광인으로 불리던 초거물이었습니다. 그의 진두지휘하에 칭화윤이는 2013년 스프레드 트럼을 17억 8천만 달러에 2014년에 RTA 마이크로를 9억 7백만 달러에 각각 인수하여 합병까지 해버렸고 한때 대만의 TSMC까지 적대적 인수합병의 먹잇감으로 삼으려고 했습니다. 심지어 2015년에는 미국 메모리 업체 마이크론을 230억 달러에 집어삼키려 했지만 미 의회의 반대에 부딪혀 포기한 바 있습니다. 결국 칭화윤이는 무계획적인 투자와 몸집 불리기로 인해 파산 구조조정 절차를 밟게 되었고 경영진 역시 줄줄이 낙마한 바가 있어 시진핑은 자오웨이기를 체포해 그 책임을 묻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얼마 전에는 국가 공적자금 관리회사 중 하나였던 나이온펀드의 총책임자 아오청원이 당국의 조사를 받고 있다는 보도가 중국 매체를 통해 나왔는데요. 2018년 말 760억 원 규모에 불과했던 나이온펀드는 1년 만에 1조 3,300억 원 규모로 급성장했고 작년 말에 이르러서는 6조 5,200억 원 규모로 비정상적인 성장세를 기록한 바 있습니다. 그간 언론 보도 등으로 알려진 바에 따르면 이 거대한 운용 자금의 대부분은 역시 반도체 산업에 투입되었는데요. 올해 상반기 나이온펀드의 순이익은 전년 대비 42.3%나 감소했고 이 때문인지 아니면 개인적인 착복 때문인지는 알 수 없으나 아오청원이 구체적으로 어떤 범죄를 저질렀는지는 알려지지 않은 채 그저 심각한 규율 및 법률 위반 혐의로 중국 정부한테 끌려간 상황입니다. 이렇게 줄줄이 거물들이 비리 협의로 숙청되는 가운데 중국이 그간 쏟아부은 공적 자금의 행방을 쫓고 관련자들의 부패의 싹을 잘라내는 데는 적지 않은 시일이 소요될 전망입니다. 중국 반도체 굴기가 허망하게 실패한 원인은 이렇듯 업계 전반에 만연한 심각한 부패입니다. 중국이 반도체 굴기를 위해 두 번에 걸쳐 모은 대기금은 2014년에 27조 6천억 원, 2020년에 40조 6,217억 원에 달합니다. 그리고 이렇게까지 큰 돈이 모이자 아니나 다를까 사기꾼들이 파리떼처럼 꼬인 것입니다. 2017년 설립된 반도체 업체 HSMC는 이 대기금을 노리고 상상을 초월하는 사기극을 벌여 지금까지도 회자되고 있죠. HSMC는 대만 TSMC 출신 반도체 거물 장상희를 CEO로 영입하는 한편 네덜란드 반도체 장비 업체 ASML로부터 첨단 노광기를 도입하며 중국 내에서 유일하게 친환호급 칩을 생산할 수 있다며 선전에 나섰습니다. 그런데 3년이 지난 2020년 중국 언론이 HSMC의 공장 건설 현장을 답사하고는 그곳에는 기본적인 철골 외에는 아무것도 없었다는 보도를 냈죠. HSMC는 그 후 등록을 말소하고 흔적도 없이 사라져버렸습니다. 이런 일이 비일비재하게 일어나다 보니 수십조 규모 자금을 긁어모아서 요란을 떨었던 것에 비해서 중국 반도체 산업의 현실은 참담하기 짝이 없습니다. 양적으로는 여전히 90%에 가까운 국내 수요를 수입에 의존하고 있고 질적으로는 기술 수준이 고작 14나노 공정에 머물러 있습니다. 다들 나라 돈 뜯어먹기에 바쁜 나머지 자신들이 최첨단 기술 산업에 몸담고 있다는 사실을 망각하고 R&D에 투자하지 않는 것입니다.
첨단 산업은 말 그대로 인류 기술이 발전을 거듭한 끝에 서 있기 때문에 첨단입니다. 발걸음을 멈춘다면 바로 다음 순간에 도태되는 겁니다. 이런 정신을 뼈에 새기고 매 순간 발전하기 위해 피나는 노력을 하는 기업이 바로 한국의 삼성입니다. 지난 5일 삼성전자는 미국 실리콘밸리에서 삼성 테크데이 2022를 개최해 반도체 기술 초격차를 실현하기 위한 로드맵을 공개했습니다. 현장에서 최시영 파운드리 사업부장은 오는 2027년에는 1.4나노 공정을 도입해 글로벌 파운드리 시장에서 앞서 나가겠다라며 삼성이 가장 앞서 있는 미세 공정을 더욱 발전시킬 것을 표명했습니다. 삼성전자는 세계 최초로 상용화한 3나노 공정에서 멈추지 않고 GAA 트랜지스터 기반 공정 기술 혁신을 지속해 2025년에는 2나노, 2027년에는 1.4나노 공정을 도입할 계획이라고 발표했는데요. 파운드리 업계 1위를 고수하던 TSMC는 뒤늦게 삼성의 초미세 공정 기술을 따라잡기 위해 애쓰고 있는데요. TSMC는 이제서야 3나노 공정에 들어갔고 2나노와 1.4나노 공정을 개발하려고 시도하고 있다고 하지만 삼성과는 달리 정확한 계획을 밝히고 있지 않습니다. 삼성은 이에 그치지 않고 내년부터 세계 최초로 5세대 10나노급 D램을 양산할 것이며 2030년까지 첨단 V낸드를 개발하겠다는 포부도 밝혔습니다. 기술 개발에 박차를 가해 경쟁사들의 추격을 허락하지 않겠다는 것입니다. 경쟁사들은 현재 4세대 14나노급 D램을 생산하고 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삼성전자가 5세대 기술을 적용한 10나노급 D램 양산 계획을 공개하며 경쟁사들보다 한 발짝 앞서 나간 상황인데요. 이와 함께 하이케이 메탈 게이트, HKMG, 공정 기술을 적용해 제품이 미세화되면서 나타나는 한계를 극복할 방침입니다. HKMG 공정을 적용하면 저전압에서도 고성능을 구현할 수 있으며 전력 효율을 높여 기존 공정 대비 전력 소모를 13% 줄일 수 있다는 게 삼성 측의 설명입니다. V낸드 분야에서도 경쟁사들과 초격차를 벌리겠다는 의지를 드러냈습니다. 현재 삼성전자는 176단인 7세대 V낸드를 생산하고 있는데요. 경쟁사들은 올해 200단 이상 V낸드 기술을 공개하며 데이터를 저장하는 셀을 높이 쌓는 단수 경쟁을 펼쳐왔습니다. 그런 가운데 삼성이 돌연 2030년까지 1000단을 개발하겠다는 구체적인 계획을 공개하면서 경쟁사를 압도했습니다. 이렇게 기술 개발에 대한 근거 있는 자신감을 지닌 삼성은 최근 들어 대두되고 있는 전 세계적인 반도체 겨울에도 반도체 감산은 없다고 밝혔습니다. 현재 글로벌 경기 침체와 반도체의 향후 전망 악화로 인해 반도체 업계 전체가 위기를 겪고 있는데요. 인텔은 올해 들어 주가가 45%까지 폭락하며 창사 이래 최대 위기를 맞이했습니다. 미국 반도체 기업 시총 1위 엔비디아 역시 이 분기 매출이 예상을 20%나 밑도는 것으로 집계되며 주가가 폭락을 거듭하고 있습니다. 인텔과 엔비디아의 부진에서 시작된 반도체 겨울로 인해 미국 최대 메모리 반도체 생산업체인 마이크론도 시장 전망치를 크게 밑도는 매출을 기록했고 이에 따라 내년 생산량을 30%나 감축할 계획을 발표했습니다. 도시바 메모리의 후신인 일본의 키옥시아 역시 메모리 생산 감축 계획을 공식화했고 이에 따라 삼성전자 역시 감산 바람에 동참할 것이라는 관측이 이어졌는데요. 정작 업계 1위 삼성은 현재로서는 감산에 대한 논의조차 없다고 선을 그었습니다. 삼성의 이런 행보에 대해 월스트리트 저널은 삼성전자는 고난 이후의 미래를 준비 중이라고 분석했습니다. 파운드리에 대한 삼성전자의 야심찬 투자와 반도체 산업에 점증하는 정치화는 삼성전자의 장기적으로 순풍이 될 것이라고 했는데요. 미중 갈등이 메모리 칩 분야에서 급성장하는 중국의 경쟁 업자들에게 악재로 작용함은 물론 미 반도체법에 따라 미 공장의 투자를 늘리는 삼성전자에게 기회가 귀질 수 있다는 관점입니다. 바이든의 IRA법을 통해 미국이 국가 전략적으로 반도체 업계에 영향을 주고 중국 역시 국가 주도적인 사업으로 반도체를 조직적으로 밀어주고 있지만 결국에 이득을 보는 것은 삼성이라는 것입니다.
그 원동력은 멈추지 않는 기술 혁신이죠. 첨단 산업에서 승패를 가르는 것은 결국 정치적인 지원이나 자금 규모보다는 기술력의 차이입니다. 시진핑이 결과를 내놓지 못한다고 자국 기업을 아무리 채찍질하더라도 기술에서 한국의 발끝도 따라오지 못하는 상황에서 반도체 굴기의 달성은 멀기만 해 보입니다. 모쪼록 삼성이 앞으로도 쉼없이 단련하다 전 세계 어느 나라도 따라잡을 수 없는 초격차를 유지할 수 있기를 기원합니다. 한국 기업의 엄청난 행보에 일본 최대 기업이 대경 실색하고 있어 화제입니다. 미쓰비시는 현재 두산그룹과 다양한 분야에서 생사를 견 경쟁을 펼치고 있는데 최근 깜짝 놀랄 소식까지 터져나와 일본을 더욱 다급하게 하고 있습니다. 미쓰비시는 뒤늦게 두산을 따라하려 했지만 이미 한국이 3년이나 앞선 행보를 보여 긴장감은 더욱 높아지고 있습니다. 가스터빈보다 더 놀라운 소식. 무슨 일이 발생했는지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투산에너빌리티가 개발한 가스터빈은 작년 4월 김포 열병합발전소에 안착된 후 지난 4일 처음으로 점화에 성공한 바 있습니다. 국책과제로 대형 가스터빈 개발에 돌입한 지 꼬박 10년 만의 일입니다. 전 세계 발전용 가스터빈 점유율은 미국 GE 58%, 독일 지멘스 27%, 일본 미쓰비시 히타치 11%, 이탈리아 안살도가 4%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동안 한국의 가스터빈 기술이 취약한 데는 원전과 값싼 석탄 화력 발전에 밀려 기술 개발이 뒤처진 면도 있습니다. 두산중공업은 가스터빈 사업을 1991년부터 시작했는데 처음에는 미국 GE와 15년간의 기술 제휴 계약으로 진행해 왔습니다. 신부품인 모터나 연소기는 GE가 미국 공장에서 생산했고 두산중공업은 그 외 부품만 맡는 정도였던 것입니다. 2006년 핵심 부품까지 하게 해달라 제안했지만 단번에 거절당했죠. 그의 한국 터빈 시장 진출을 위해 접근한 기업이 미쓰비시입니다. 두산중공업은 OEM 방식으로 가스터빈을 제작해 미쓰비시에 납품해 왔으며 블레이드 등 고부가 가치 부품은 전량 일본에서 수입해 조립한 것입니다. 미쓰비시는 한국 역량을 낮게 보고 기술 제휴를 맺었는데 2013년 한국 정부가 국책과제로 가스터빈 독자 개발을 결정하자 상황이 급변했습니다. 미쓰비시는 투산중공업에게 독자 개발에 참여하지 말라고 회유했으며 두산이 이를 거절하자 2016년 기술 제휴를 끊은 바 있습니다. 그럼에도 두산은 384건 이상의 득키를 출원하며 기술력을 높여왔습니다. 7년간 1조 원 규모의 연구개발비를 투자해 2019년 대한민국 최초로 발전용 가스터빈 독자 모델 개발에 성공했던 것입니다. 초기에는 실증 사업에 참여하겠다는 발전사가 선뜻 없었는데 서부발전은 국익 창출 가능성을 보고 장기적 관점에서 사업에 뛰어들었습니다. 6천억 원 정도가 투입된 김포열병합 발전소는 올 7월 준공을 앞두고 있습니다. 여기에 투산 가스터빈이 적용돼 2025년까지 실증 운전을 벌릴 예정입니다. 240시간 연속 운전에 성공하면 8,000시간 약 2년간 실증 운전을 진행합니다. 터빈을 3600rpm까지 돌려 정상적으로 작동하는지 확인하는 것입니다. 이번 실증이 마무리되면 미국, 일본, 독일, 이탈리아에 이어 세계 5번째 발전용 가스터빈 기술 보유국이 되는 상황입니다. 발전소 인근 약 50만 세대의 전기를 공급하고 8만 세대의 열원을 제공할 수 있습니다. 상업운전은 중앙 제어가 이뤄지기 때문에 5명의 직원으로도 충분하지만 시운전 기간에는 철저한 모니터링을 위해 4배 많은 인원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한국형 가스터빈은 설비 용량 기준으로 중형이며 효율로는 G클래스입니다. 1500도씨 이상의 고온을 견뎌야 하기 때문에 특수합금으로 제조되고 4만여 개의 부품과 연동시키기 위한 정밀 주조와 고난도 기술이 요구됩니다. 터빈은 연소에너지를 회전력으로 바꿔주는 450여 개의 블레이드를 장착하고 있습니다. 블레이드 한 개당 가격이 중형차 1대 가격과 맞먹을 정도로 고부가 가치 상품인 것입니다. 이번에 장착된 1호 가스터빈은 글로벌 제작사, 대비 출력과 여료율이 모두 열의에 있지만 8,000시간 실증 운전을 마치는 대로 현재 개발 중인 상위 가스터빈으로 교체할 예정입니다.
이때 성능 열의를 어느 정도 만회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교체 후에는 20에서 30년간 가동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투산 관계자는 에너지 안보가 중요한 시대에 독립운동을 하는 마음으로 임한다는 표현을 했습니다. 현재 국내에는 56기 정도의 가스 발전소가 있는데 주로 1980년에서 1990년대에 만들어졌습니다. 통상적인 수명을 40년까지로 생각할 때 이제 곧 상당수가 교체 시기에 도래합니다. 지금까지 국내에 공급된 가스터빈 161기는 모두 수입 제품입니다. 외산 가스터빈을 수입해 가동해온 지난 30년간 기자재 및 부품비 등으로 36조 원의 외화가 유출됐습니다. 발전용 가스터빈은 기술 우위의 제품으로 독과점 성격이 강해 국내 기술이 없으면 도입 협상 시 불리한 위치에 놓일 수밖에 없습니다. 최근 5년간 한국 에너지 공기업들은 4,700억 원의 가스터빈 부품을 수입했는데 그중 55%가량이 일본 미쓰비시 히타치 제품으로 드러나기도 했습니다. 한 회사의 터빈을 설치하면 계속 같은 제조사의 부품을 사용할 수밖에 없는 구조다. 장기적인 측면에서도 국산화가 절실히 필요한 사업입니다. 반면 일찍이 국산화에 성공한 스팀터빈의 경우는 사정이 달랐습니다. 두산은 1980년대 스팀터빈 국산화를 이뤄냈는데 이후 매출의 70%가 해외, 30%는 국내일 만큼 운명이 갈렸던 상황입니다. 그만큼 국산화가 내는 파급 효과는 엄청납니다. 터빈을 이용한 발전은 크게 스팀터빈과 가스터빈 발전소로 구분할 수 있습니다. 발전 비중 1위인 석탄화력 발전은 석탄으로 불을 지펴 물을 끓이고 이때 발생하는 증기로 스팀터빈을 돌려 전기를 만듭니다. 하지만 이때 미세먼지가 다량 발생해 LNG 발전이 주목을 받고 있습니다. 대기오염 물질이 3분의 1로 줄고 초미세먼지는 8분의 1로 감소되기 때문입니다. 가스터빈은 천연가스를 혼합해 폭발을 일으킨 뒤 터빈을 돌려 전기를 만듭니다. 흥입, 압축, 연소, 배기 4단계 과정이 하나의 구동축으로 이뤄지는 것입니다. 머리카락 한 올이 흔들릴 정도의 진동도 용납돼선 안 됩니다. 세계 2차 대전 때부터 전투기를 운용하던 나라들도 쉽게 만들지 못하는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결국 자국 실증 사례가 없으면 해외 수출에 매우 불리할 수밖에 없습니다. 즉 이번 상업운전 실적이 향후 수출을 결정할 중요한 역할을 말게 된 상황입니다. 국내에서도 신규 복합발전소가 2030년까지 약 18기가와트 규모로 건설될 예정인데 투산 가스터빈을 사용할 경우 약 10조 원의 수입 대체 효과를 기대할 수 있습니다. 가스터빈 기술 자립은 수소터빈 개발에도 영향을 주고 있습니다. 지난해 전 세계 이산화탄소 배출은 36억 기가톤으로 역대 최대치를 기록했는데 약 86%는 발전소 등 에너지 부문에서 발생했습니다. 이를 극복하는 방법 중 하나가 수소원소 가스터빈입니다. 100메가와트급 가스터빈을 돌리면 연간 약 47만 톤의 탄소가 배출되는데 수소 비율이 70%가 되면 기존 대비 40% 이상 배출이 감소됩니다. 투산은 현재 300메가와트급 수소원소 연소기 개발을 수행 중에 있습니다. 지난해 8월 30% 수소원소 시험에 성공한 데 이어 올해 50% 달성에 돌입한다는 계획입니다. 그리고 2024년까지 수소만을 연료로 5메가와트급 소형 수소터빈을 개발하고 2027년을 목표로 380메가와트급 수소전소터빈 개발까지 추진하고 있습니다. 수소 발전 기술은 전 세계에서도 이제 막 실증이 이뤄지고 있습니다. 미국, EU, 일본 등이 탄소 감축의 현실적인 대안으로 수소터빈 개발에 한창입니다. 바이든 정부는 1조 6천억 원의 수소 기금 중 11%를 수소 터빈 연구개발에 배정했고 유럽에서는 주요 기업들이 80메가와트급 수소원소 실증평가 완료 후 수소터빈 기술 개발에 주력하고 있습니다. 일본 또한 2030년 수소 기반 발전 설비를 1기가와트로 늘리고 수소 투입량을 30만 톤까지 확대하는 계획을 수립하고 있습니다. 일본 경제연구소에 따르면 수소터빈 시장은 2030년 40조 원 규모에 달할 전망입니다. 투산에너빌리티 관계자는 가스터빈의 경우 우리가 뒤따라가는 상황이지만
수소터빈은 글로벌 경쟁사와 같은 출발선상에 있어 기회가 크다는 설명을 했습니다. 수소는 두산그룹 차원에서도 핵심 신사업으로 주목하는 분야입니다. 수소는 두산그룹 차원에서도 핵심 신사업으로 주목하는 분야입니다. 수소연료전지 사업을 영위하는 두산퓨얼셀도 보유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수소온소발전 시장에 뛰어드는 국내 기업으로는 포스코, 한화, 두산이 있습니다. 정부 역시 기업들의 기술 개발을 적극적으로 돕겠다는 입장입니다. 두산은 한국서부발전과 수소터빈 상호 협력 협약식을 체결했고 한국남부발전과도 실증 협약식을 가진 바 있습니다. 그리고 지역난방공사와 수소터빈 열병합 발전소 업무 협약을 체결했었죠. 한국이 수소온소 발전을 추진하자 기존 터빈 공급업체였던 미쓰비시가 뒤늦게 자신들도 참여시켜 달라며 적극적으로 구애를 하고 있습니다. 이번에 10조 원이 도입된 제트여객기 사업에서 철수를 한 후 향후 수소를 면료로 사용하는 터빈 등에 집중할 계획이라 밝히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이미 투산이 치고 나가고 있어 미쓰비시가 기회를 잡을 가능성은 낮다는 분석입니다. 투산은 차세대 원전으로 주목받는 SMR 분야에서도 미쓰비시보다 한 발 빠른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미국 뉴스케일 파워와 전략적 협력 관계를 구축해 기자재 우선 공급권을 확보했으며 미국 엑스에너지와 지분 투자 및 핵심 기자재 공급 협약을 체결하기도 했습니다. TSMC가 반도체 위탁 생산, 즉 파운드리로 성장했다면 투산에너빌리티는 SMR 분야에서 파운드리를 진행해 시장 선점을 노리겠다는 전략입니다. 뉴스케일 파워는 2020년 미국 원자력규제위원회에 SMR 표준 설계 인증을 최초로 받은 바 있습니다. 두산은 2019년부터 뉴스케일 파워와 SMR 시제품 제작을 진행해왔고 2022년 4월에는 금형 제작을 완료한 바 있습니다. 그리고 지난달 미국에서 열린 세계 최대 에너지 발전 전시회에서 뉴스케일 파워 측과 만나 기술 및 협력 방안 등을 논의했습니다. 이런 결과로 지난 10일 SMR 소재 제작 계약을 체결한 상황입니다. 2029년 준공을 목표로 77메가와트 원자로 모듈 6대를 설치해 462메가와트 전력을 생산한다는 계획입니다. 이는 한국을 제치고 미국 진출을 노렸던 미쓰비시를 멘붕에 빠지게 했습니다. 미쓰비시와 히타치는 두산보다 늦은 2021년 6월 소형 원자로 추진회사를 밝힌 바 있는데 해외에서는 이미 두산을 선택하는 기업이 늘고 있습니다. 이에 미쓰비시는 자국으로 눈을 돌려 일본 전력 대기업과 협력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기존 원전의 3분의 1 수준의 원자로를 만든다는 계획입니다. 건설비는 1기당 2천억엔 수준으로 대형 원전의 절반 이하로 말입니다. 소형 모듈 원전 SMR의 가장 큰 장점은 높은 안전성에 있습니다. 증기 발생기, 펌프 등의 주요 기기가 하나의 용기에 일체화되어 있는 형태입니다. 기존 대형 원전 대비 중대사고 발생 빈도가 3000분의 1에 그치고 노심 손상 빈도는 30억 년에 한 번 발생할까 하는 평가가 나오기도 했습니다. 전 세계적 탈원전 분위기는 사실 높은 위험성에 기인하고 있습니다. 1986년 체르노빌 원전 사고는 전 세계를 놀라게 했고 2011년 후쿠시마에서 또 한 차례 대규모 원전 사고가 발생하자 이후 10년간 전 세계에서 가동 중인 원전이 딱 2기 늘어나는데 그쳤죠. 한국도 경주와 포항에서 잇따라 지진이 나며 불안감을 키운 바 있습니다. 이 때문에 전 세계는 대형 원전보다는 소형 모듈 원전, SMR에 주목하고 있습니다. 다만 소형 모듈 원전, SMR은 대형 원전보다 발전 단가가 훨씬 높다는 단점이 있습니다. 다만 소형 모듈 원전, SMR은 대형 원전보다 발전 단가가 훨씬 높다는 단점이 있습니다. 한국이나 일본처럼 국토가 좁고 인구가 밀집돼 있는 곳에서는 SMR이 적합하지 않습니다. 영토가 큰 나라에서 곳곳에 소형 원전을 짓는 것이 효율적이라는 설명입니다. 이에 한국은 SMR을 내수보다는 수출에 집중하고 있습니다. 즉 미쓰비시가 자국으로만 눈을 돌린 것은 실패 가능성이 높다는 분석입니다. 영국 조사 기관은 2035년 SMR 시장 규모가 600조 원에 이를 것이라 분석하고 있습니다. 두산에게는 엄청난 기회가 생긴 것입니다.
투사는 미래 발전 기술을 선점해 미쓰비시를 확실히 눌러버리길 바랍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